이양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선 예고에서 오늘은 6월 위기설 얘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헤드라인 통해서도 6월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위기설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네. 이게 뭔지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6월 달에 인상될 가능성은 이제 뭐 다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이 유출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신흥국의 자금이 계속 유출되면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일시적인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6월 위기설의 실체다라고 일단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보면 이게 진짜 벌써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고요. 네. 신흥국의 통화 가치도 그야말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018년 이후에 올해 이후에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23.6%가 떨어졌죠. 네. 브라질의 헤아라도 8.7%, 터키 리라도 13.9%, 루브라가 7.9% 지난 주말까지는 그러니까 완전 폭락한 상태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라 그럽니까 긴축 발작 이란 용어까지 새로 나오죠. 테이퍼 텐트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익숙하지 않은 말인데요. 딱 이런 게 새로운 입사 시험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상식 시험에 바로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요. 미국에게 뭐냐면 미국 금리가 일단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투자가들이 자금을 일단 회수함으로 인해서 신흥국의 통화 가치라든가요, 그리고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2013년이었죠. 그 당시에 벤 버냉키 당시 FED 외장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면서 결국 신흥국의 주가랑 통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같이 급락했던 사례도 있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도 어디 멀리 갈 게 아니라 당장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IMF에 구제금융 신청을 했잖아요. 진짜 발작 시작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정 수준 시작됐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IMF의 그 구제금융 신청은 다들 아시겠고요. 2001년에 사상 최악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을 겪은 이후에 17년 만에 다시 한번 있는 거 되겠고요. 저기 47%인데 잠시 전에 말씀드린 지금만 오늘 업데이트된 건 51%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절반 이상은 넘어갔습니다. 올해 4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번, 6월 한 번, 9월, 12월 정도로 가는 거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이렇게 되면 다른 신흥국으로도 이런 영향에 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리가 좀 배제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되는 영향으로 저희가 굿모닝 마켓워치에서도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신흥국 시장에서의 펀드 자금도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5월 이후에요. 이머징 마켓에서 주식형 펀드가 감소세로 전환을 하면서 16억 달러 정도 유출됐고요. 채권 펀드는 3주 사이에 한 40억 달러.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주식과 채권 합쳐서 한 30억 달러 이상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억 달러인데 하나 빠졌고요. 실제로 보면 이와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제목 자체가 이머징 마켓 전체 시장에서 크랙, 균열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10년물 국채 금리의 3%대, 유가 70달러대, 달러 강세 이런 것들의 결국은 이머징 마켓에 투자를 좀 유예라 얘기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것은 레버리지. 레버리지란 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돈뿐만 아니라 남의 돈 갖고 쓴다는 거거든요. 어떤 형태로 됐건지 간에. 파생 상품이 됐건 대출이건 간에 레버리지를 좀 줄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위험을 감수하라. 바로 이 제목인데요. 이게 보면 딱 제목이거든요. 크랙이란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균열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걱정되는 게 위원님께서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주인공은 항상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신흥국 중의 일부 국가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자금 유출이 이런 건 날 수밖에 없겠네요. 일정 수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밀고 당기는 힘이 있거든요. 이렇게 빠지더라도 우리나라 자체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비중도 늘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면 파이 자체가 변함이 없으면 한국 더 살 수 있는데 파이 자체가 빠지면 영향을 뺄 수 없을 수는 없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한국은요 이머징 마켓에서의 비중은 전체로 2위입니다. 2위. 그러니까 홍콩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홍콩이라는 나라 자체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선진국에 들어갑니다. 선진국. 다만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도 홍콩 안에 상장된 중국 주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2%까지 되는 거라고 일단 그냥 상체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홍콩이 22%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15.22% 등등등등 들어가는데요. 이걸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앞서 굿모닝 마켓워치에 잠시만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거하고 자꾸 국면도 얘기하는데 이머징 마켓에서 전체적으로 빠져나가면 아무리 삼성전자 항우 장사를 해도 외국인은 기술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기준으로 딱 계산을 다 해봤어요.
이머징 마켓에서 1위는 텐센트입니다. 텐센트. 그것도 네. 작년 초 이후로 바뀌었어요. 그냥 삼성전자였고요. 삼성전자가 2위고요. SK하이닉스가 11위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 우선주가 18위, 포스코가 29위, 현대차가 34위, KB금 36위까지 하면서 한국 물건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파는 거는 물론 포스코가 싫어서 파는 사람도 있겠으나 네. 실제로 보면 이머징 마켓 주면 그냥 자동으로 빠지는 그런 수요가 꽤 있다는 것도 좀 꼭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뭐 IT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또 한편에서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뭐 붐처럼 일어났던 게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펀드, 네. 특히 뭐 베트남도 있었고요, 네네. 뭐 인도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상황도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외 펀드 이런 거 많이 하셨는데 올해요. 특히 이제 브라질 채권에 올해만도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7,300억 원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 시청자들 갖고 계시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4.7%가 액면으로 수익이 났는데 환손실이 8%가 났으니까 손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런 그들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보면 어떻게 됐건 간에 이런 쪽에 좀 매매를 자제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방송은 고객들도 많이 보시지만 PB분들이 제가 많이 본다고 그랬거든요. 예. PB 증권사나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런 거 좀 생각하고 고객들한테 권하시면 좋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베트남 해외 펀드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늘상 이게 참 걱정돼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베트남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그냥 장기로 보시면 좋아요. 네. 그러니까 특정 펀드 국가를 하나면 베트남은 상당히 유망을 사시는데 문제는 베트남만 또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여러 번 표를 보여드렸지만 205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높은 나라라고 지금 예상되는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겠는데 다른 나라도 다 하고 베트남도 하는 건 좋은데 베트남에 올인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단 말이에요. 네. 야, 해외는 베트남이지. 베트남 하는 분 계시는데요. 베트남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은 이게 선진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이 있고 이게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네.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예. 프론티어 마켓은 정말 여러분 잘 모르는 나라들인데요. 베트남은 이머징도 아니라 프론티어 마켓입니다. 프론티어 예. 마켓이 돼요. 제가 여러분 그래서 그림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림. 이게 보면 전 아시아 국가의 시가총액을 얘기하는데요. 제일 큰 것이 딱 일본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다음에 한국이 되겠는데요. 조그만 점 하나 있죠. 점. 여기 딱 이런 것이 점 있죠. 잘 보이지도 않는. 제가 아래 화살표를 그려놨잖아요. 화살표. 네.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네. 베트남. 이게 뭐냐면 제가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2,000개의 시가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코스닥 딱 하나다. 네. 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 40% 됩니다. 41% 정도 되고요. 예. 한국 1.86%인데요. 베트남을 제가 어렵게 엑셀로 계산했어요. 0.0985입니다. 0.0985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에서 0.985 되는 시가총액 찾으면 기업이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한마디로 듣보잡입니다. 그걸 또 찾아봤어요, 근데. 전 성격이 또 그런데 뭐 궁금한 게 네. 꼭 찾아봐요. 네. 한국에서는 어떠냐 이런데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사는 거는 저는 늘상 말이지만 쫓아다니면서 말리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분명 말씀드립니다. 열을 올리신 김에 그러면 앞으로 결론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시죠. 재테크의 기본은 뭐다? 글로벌 분산 투자에 있다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글로벌 분산만 한다고 해서 한국 다음에 베트남만 하거나 한국 다음에 인도만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됐다. 예. 미국 포함한 선진국 주식시장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돼요. 역시 글로벌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흥국의 6월 위기설을 토대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일단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볼 거고요. 이 시간에만 매매를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가는 게 바로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할 종목은요. 하이비전 시스템, 우리은행, 코스맥스 체결이 됐습니다. 체결이 됐고요. 선택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200으로, 또 200을 300으로 불려 나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